근데 정작 그러니까 고대 왕국 태베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가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그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 된 것은 딴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 비극이 아니라 특정한 한 도시의 산물입니다. 한 도시국가. 어디냐? 아테네. 자, 어디 있나면 여기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죠. 아티카 반도라는 그리스 반도 가운데 요분 튀어나온 이 보면 아티카 반도라고 하는데 그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에서만이 이 비극이 쓰여졌고 연극으로 상연이 되었고 아테네가 이 그리스 전체의 어떤 맹주 역할을 하게 되고 지중해 전역을 갖다가 정복해 나감에 따라서 이 아테네 비극의 문화가 지중해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소위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이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이 아테네 비극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 비극입니다만은 특정적으로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럼 이 아테네라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림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한 6세기에서 4세기까지 걸쳐져서 완공이 되었던 그 유적이죠. 유적. 자, 그러면 원래 테베를 배경으로 한 테베 지방에서 하나의 오랜 설화로서 기원전 10몇 세기부터 기원 한 8세기까지 쭉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오던 얘기예요. 오이디푸스 설화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비극적 드라마로 만든 것은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소포클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조선시대의 어떤 임금 시대를 배경으로 무슨 드라마가 있다, 사극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객관적인 어떤 모습만 그려집니까? 아니죠. 요즘 우리네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 옛날 사람들과 우리는 틀림없이 감수성도, 감정도, 어떤 사회적 제도와 법, 또 다 다를 텐데, 우리가 보고서 선뜻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옛 이야기의 소재를 빌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기 때문에 그게 생동감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설화, 그 고대 테베 왕국이라는 것은 배경으로만 가질 뿐 실제로 이 작품이 쓰여진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시민들의 삶이 이 안에 담겨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아크로폴리스 전체를 오늘날 가장 그 완공된 형태로 물론 유적입니다만은 만들었던 것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갖다가 이제 정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졌는데 이 아크로폴리스 전체를 그 조성한 말하자면 최대의 그 업적을 이룬 사람 바로 이 사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뭐라고 배우죠?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를 꽃피운 정치가 페리클레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 작품 속에 들어와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리고 일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오이디푸스라는 이 허구적 인물 안에 페리클레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어쨌든 동시대의 이 작품이 쓰여진 동시대의 감수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 또는 정치적 맥락까지도 함께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고전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여러 가지 묻지 않고 그냥 고전 텍스트를 열어봐서 나와 오늘날의 독자인 나가 맨몸으로 그냥 그 고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어떤 생명력이 복원이 된다면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고요. 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날 고전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이 어느 시대, 그 작품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작품 가운데 그냥 하나였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여실히 우리가 그 감정들과 낯선 감정들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들어가는 입구를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아테네 시민들의 삶은 어떠했던가, 그래서 이 아테네 시민들은 어떤 말하자면 마음의 조망을 가지고서 이 작품을 만났던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 기원전 5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아테네의 황금 시대입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 10여 개의 도시국가들, 폴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갖고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국력을 가지고서 그 바로 아크로폴리스도 완공을 하고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는 그런 위상으로 올라가게 된 바로 이 시기 페리클레스가 이끌던 이 5세기의 아테네. 자, 여기서 특히 세 가지 사이트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디필론 게이트라는 곳인데, 아시겠지만 고대 성들이 다 그렇듯이 이게 저는 뭐냐면요, 이게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성곽 도시입니다. 근데 저 디필론 게이트라는 데가 이제 북쪽에 트인 곳으로 연결되는 우리식, 그러니까 이 한양으로 얘기하면 숭례문입니다. 저기가 숭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큰 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판아세닉 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테네 대로 이런 말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숭례문 거쳐서 저기 경복궁까지 오는 세종대로 같은 곳입니다. 근데 뭐 오다가 중간에 보면은 아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서울로 대입해보자면 남대문 시장과 정부 종합청사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테네 시민들의 모든 사회, 경제, 정치, 적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고라라는 곳. 이 광장이라는 뜻으로도 요즘은 쓰이죠. 뭐 그 뭡니까, 그 광우병 사태 때 그 다음 포탈 이름, 그게 아고라이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여론이 형성되고 유통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더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이 돌산 아크로폴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크로라는 말이 꼭대기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니까 맨 꼭대기, 맨 위의 성.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신들의 도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지정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정학, 도시의 한 지형을 볼 것 같으면, 지리를 볼 것 같으면 그 도시의 어떤 정신적 지평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말하자면 종교적 사회였던 거죠. 신들을 모시는, 파르테논이라는 게 만신전, 아테네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신전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에서 내려다보면 아고라, 시민들의 삶이 펼쳐지는 사회적 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인,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큰 남대문, 숭례문이 딱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극을 하는 장소는 어디였냐?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 극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냐? 그 지정학적 의미는 뭐냐? 라고 하면 아크로폴리스 반대쪽,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쪽으로 가장 가파른 절벽이 서 있습니다. 그 절벽 아래에 극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이 공공의 장소, 그리고 신들이 굽어내려 살펴서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의 공간이라는 게 이 도시 전면, 아크로폴리스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 지역에 있다면, 연극을 하는 장소는 희한하게 그 뒤 후미진 언덕, 가장 가파른 언덕 너머에, 아래에 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실의 영역에서는 신들이 우러러 내려다보는, 관장하는 현실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소위 공론의 장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법과 관습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지켜야 할 것과 지켜야 할 일이 분명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하는 말이 분명하고 내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모습만 보여야지 엉뚱한 모습 보였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것입니다. 현실의 뭔가 소위 현실 원리라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죠. 연극이라는 게 뭐냐? 예술 일반이라는 게 뭐냐?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어. 근데 이 욕망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어두운 욕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욕망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 보면 잘못되면 이제 정신 이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어두운 욕망,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현실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불확실성 또는 심리적 불안, 이루지 못한 꿈, 어두운 욕망 이런 것들을 가둬놓기만 하면 이게 억압이 돼갖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놓으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장입니다. 이것을 이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지형도로서 지정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곳에서 펼쳐지는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오이디푸스 왕을 비롯해서 끔찍한 얘기들입니다. 끔찍한 얘기. 오이디푸스 왕 얘기가 결국 뭐냐? 존속살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근친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지른 그 인물 오이디푸스는 끔찍한 파멸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현실의 언어로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다. 어머니와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붙어먹는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함부로 못해요. 그것을 연극 무대로 가져가서 예술의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이 아테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디오니소스 극장은 다시 말해서 꿈의 영토, 현실이 용인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심리적 욕구라는 것을 풀어놓는 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끝이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고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매년 봄 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서 연극 경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뭐 몇 작품이 출품이 돼갖고 컴피티션을 해서 우승을 이 당시에도 우승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여기 있습니다. 금은동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대의 올림피아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전역에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요. 연극도 금은동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동안 사실은 그래서 작품들이 쓰여지고 공연이 됐던 게 기원전 6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활발하게 그렇게 됐고요. 아테네의 부군이 기울면서 마케도니아가 하고 로마가 그 다음에 흥함으로써 그것들이 다 이제 쇠잔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쓰여진 작품은 아마도 수천 편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놈의 콘스탄티노플로 갔다가 십자군들이 끌고 왔다가 수도원으로 뿌려졌다가 끝에 남아있는 작품은 고작 40여 편입니다. 그 40여 편. 가운데 하나가 오이디푸스입니다. 지금 이 모양도 사실은 고대 그리스 BC 5세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개축된 모습입니다. 그거의 유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기원전 5세기의 그 극장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 모양을 가장 잘 간직한 곳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터키에 속한 이 에피도로스라는 이곳에 가면은 이게 아까 이 마당이 완전히 둥글죠. 원형 마당이 앞에 있습니다. 아까는 반원이었는데 이 원형 마당이라는 것이 그리스 극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드어진 단상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단상 무대 위에도 맨 가운데 그리고 계단 양옆에 배우들이 보입니다만은 원형 마당, 우리 식으로 하면 마당놀이 하듯이 이 마당에는 지금 십수명의 사람들이 뭐 군무, 율동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리스 연극이라는 게 어떻게,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보입니다.
뭔가 하면 그리스 비거가 배우들 몇 사람이 나와서 주고받고 하는 대화 장면이 있고요. 그 대화가 끝나면은 반드시 합창대 코러스가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다시 배우들의 대화 장면, 그 다음에 코러스 장면, 대화 장면, 코러스 장면. 이렇게 교체 반복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뮤지컬 같은 거죠. 뮤지컬 같은 형식을 띠고 있었고요. 여기가 큰 야외 극장입니다. 실제로 아테네의 그 고대에 있었던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게 17,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에페도로스는 그보다 더 커서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것도 야외 극장이죠. 저기서 말을 하면 들리기라도 했을까? 저 뒤에 앉은 사람 배우가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은 이 극장들이 그 아테네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식 극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은 다 이렇게 절벽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무대에 서서 외치면은 소리가 마치 소위 그 서라운딩 스테레오 사운드가 도는 것처럼 소리가 쫙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음향이 좋게 되어 있어요. 자연 음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배우들은 어떻게, 자, 이 그리스의 많은 그 문화적 유물이라는 것이 이제 항아리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배우의 바로 기원전 4세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 배우는 가면을 들고 있네요. 그렇죠? 가면극이었습니다. 그리스 비거 가면극이었고, 배우를 일컫는 말이 히포크리테라는 그리스 말인데, 저 말의 뜻은 대답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저 히포크리테라는 저 그리스어에서 오늘날 영어인 히포크리트, 위선자, 소위 이제 의미의 전락 현상을 겪어갖고, 원래 그런 뜻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 말이 배우라는 말로 굳어지다 보니까 원래 대답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배우라는 의미로 굳어지고, 그 다음에 서양의 어떤 그 편견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편견에 의해서 이 배우 나부랭이들은, 그죠? 소위 딴따라는 위선자들이야, 자기가 아닌 것을 그런 것인 것처럼 꾸며서 해, 이런 의미의 전락 현상을 겪어서 위선자라는 뜻이 됐습니다만, 원뜻은 대답하는 자, 뭐냐,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그 철학적 의미를 따져본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라는 거죠. 그 등장인물들도 다 허구적 인물인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인데, 이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는 마치 그것이 실제 하는 양, 그죠? 그래서 사실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응답을 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런 의미를 가진, 존재하지 않는 것의 부름에 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히포크리테라는 배우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 자, 우리 배우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자어 배우라는 것도 참 재미있다. 글자 모양을 한번 봐라. 사람인 변에 아닐 빗자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우자를 봐. 사람인 변에 뛰어날 우자다. 사람이면서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다. 이것이 배우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하면 배우들이 정말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배우라는 어떤 직업적 특징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 가면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가끔 아버지의 자상한 가면을 썼다가, 그죠?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업가의 팔을 썼다가, 여러 가지 그게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가지 다른 가면을 쓰고 교체해가면서 살죠.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가면이 있게 돼 있어요. 그 가면을 계속해서 잘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이 착 달라붙어갖고 얼굴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뭐 나이 몇십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가면이 얼굴에 붙어버리면, 이게 원래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이 내 얼굴이 되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인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인격이라는 게. 그걸 영어로 캐릭터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캐릭터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고 무슨 뜻인가 하면 각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면이 내 얼굴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내 인품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면을 쓴 배우라는 존재는 바로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모습은 요건 조금 후대 기원 후 2세기이지만 여전히 그리스 로마의 연극의 전통이라는 것이 같은 데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은 바로 요건 이제 조그마한 아이보리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조각상인데 보면 가면도 썼고 또 하나 독특해 보이는 부분이 발 아래쪽을 보세요. 굉장히 높은 굽, 뭐 남학신인지 통굽 구든지 저런 걸 신었습니다. 저게 한 25cm, 30cm까지 달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저렇게 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아까 보셨다시피 그 거대한 규모의 야외 극장입니다. 거기서 배우들이 서서 대사를 하면은 아까 자연 그 음향 시설에 의해 갖고 소리는 잘 들린다 그랬죠. 근데 그걸 가면을 쓰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야외 극장에서 우리가 실내가 되어 있는 요즘에 예술의 전당 큰 극장 같은데 토월이나 오페라 극장 같은 데서 보면은 무대 위에 사람 인물의 배우의 표정 변화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표정을 아무리 크게 짓는데도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면을 쓰면요. 가면을 쓰고 하면 이게 인간의 표정의 변화도 전달이 안 되는데 가면이 굳어있는 표정인데 그것과 무슨 연기가 되냐라고 하지만 가면의 신비가 그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면은 쓰고 약간만 각도를 틀면 표정이 확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피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면이 그 각도에 따라서 표현을 해요. 엄청나게 달라진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가면의 어떤 말하자면 미학은 거기에 있는데 저 신발은 또 뭐냐? 저 신발은 이 큰 야외 극장에서 멀리서 무대 위에 배우를 보게 되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냥 신발 없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가분수처럼 보여요. 영이상. 근데 거기다가 별로 높지도 않은 20-30cm의 구두 신발이지만 높여 놓으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이 고착 효과라는 게 사람이라면 요 정도 사이즈다 이런 게 있는데 약간만 높으면 확 크게 보여요. 이 구두를 신는 여성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이힐을 신는. 그냥 이렇게 볼 때 하고 세상을 볼 때 하고 이렇게 들고 보면 10cm 올라갔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극장의 물리적 조건이라는 것도 한 요인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말하자면 어떤 철학적, 미학적 그 효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운명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그저 불행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은 다른 데서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크기의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인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웅적이고 그런 면에서 초인적이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우. 이게 우리나라 말 이게 이두문자입니다만은 한자의 뜻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히 넓다, 무한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광대라는 말. 이 배우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쓰는 가면, 그 캐릭터, 허구적 인물들을 자기 안에 얼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자기를 얼만큼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배우인지 작은 배우인지, 무슨 역을 해도 똑같은 배우인지, 역을 할 때마다 놀라운 변신을 이뤄내는 배우인지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배우의 위대한 배우의 조건이다. 근데 그것은 배우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을 비워낼수록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8시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